그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 운동하다가 감옥을 가고, 감옥을 갔다 온 다음에 운동을 하다가, 그러다가 당시 학생 운동의 대부이죠. 김근태 전 의원을 만나셨고 함께 운동을 하다가, 그리고 당직을 맡아요. 당에 들어간 거죠. 거의 10년 가까이.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이 되고 재선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야권의 정치인들의 엘리트 코스의 정석 중에 정석을 밟은, 이 코스보다 더 정석은 없죠. 영입이 되지 않는 한. 정석 중에 정석 코스를 밟고 대변인까지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여성 부분 최고위원이 신설된 자리에 도전을 하신 유은혜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정석 중에 정석 코스를 갔다 내가 소개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 출마하신 걸 보고 어떤 느낌이 있냐면, 당직을 하다 국회의원이 되는 케이스도 많지 않아요. 그렇게 당직자들 중에 국회의원이 됐고, 그리고 재선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이제 여성 최고위원 자리에 도전할 정도의 경륜이 쌓여서 도전하는, 이제는 할만할 때가 됐다. 할만할 때가 돼서 꼭 내가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정석 코스는 이런 겁니다. 여성 당직자든 아니든 그 비례대표를 한번 하고 그리고 지역에 출마하는 게 그동안의 정석이었죠. 네. 예. 그런데 저는 평당원부터 해서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근태 의원의 후원의 사무국장으로, 또 한반도 재단의 사무국장으로 보좌관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당직에 와서 부대변인으로 한 7년 정도 일을 했는데요. 제가 18대 국회 때 비례대표를 신청을 했는데 19번을 받았는데 18번까지 입성을 하고 제가 똑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하지 않고 지역에 출마해서도 당선될 수 있다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를 저희 후배 당직자들에게도 좀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저도 비례대표는 어떻게 보면 제가 18대 비례대표 심사할 때 면접도 못 봤어요. 면접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당직자 중에 주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는. 아니, 주는 자리가 아니라 주는 자리여도 순번을 정해야 되니까 면접은 보거든요. 근데 18대 때는 저희가 이제 과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통합하고 이런 와중에서 그야말로 약간 자리 나누기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면접도 안 보고 순번이 결정됐고,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할 때 비례대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나의 경험이나 실력이나 뭔가 이렇게 검증받을 수 있는 절차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선출직에 도전해보자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때 2010년도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제 일산인데요. 거기가 한명숙 전 총리가 국회의원 하셨던 곳이고, 지역위원장 맡았던 선배가 이제 시장 출마하면서 그 자리 대행을 뽑게 돼서 제가 이제 갔는데요. 그때 제가 무명의 정치 신인이고 여성이어서 2010년 지방선거는 저희가 고양시에서 야권연대 다 해가지고 이기고, 준비하면서 또 이겼던 그 힘이 2012년 총선에서도 야권연대 단일 후보로 해가지고 아주 이제 좀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지만, 제가 무명의 정치 신인, 그것도 여자가, 상대 당은 재선 시장을 2번 했던 그 후보여서 다 진다 그랬었어요, 저만. 그런데 선거 끝나고 보니까 고양시 4개 선거구 중에서 제가 가장 큰 표차로 이겼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례대표 한 번도 안 하고 이제 지역에 출마해서 이렇게 새로운 길을 또 만들어 온 것도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정석을 벗어난 그런 거였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왜 꼭 저야만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할 때가 됐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던 오랜 당의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당직 생활을 통해서 배웠던 그런 역량들, 그리고 의정활동을 통해서 검증받고 평가받고, 이런 힘들이 이제 저희 지역에 또 재선 의원이 제가 처음입니다. 지역이 생긴 이래. 그래서 이렇게 저를 재선까지 시켜주시면서 주민들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했을까? 모든 사람들이 정권교체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나 자신은 정권교체를 위해서 어떤 기여,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요. 그런 데서 이번 구성되는 지도부가 내년에 그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 반드시 이겨야 하는 그런 필승 지도부가 돼야 되는데, 그 필승 지도부에
이번부터 전국 여성위원장이 여성 최고위원을 겸임하는 이제 처음 시행하는 제도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 있는 자리예요, 사실. 예. 정말 전국의 저희 253개 지역의 지역 여성위원회를 꾸려서 기초 조직 활동을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시도당에도 여성위원회가 있고, 또 각 지방에 지방 여성의원이 있고, 또 여성 국회의원이 있고요. 이런 전체를 아울러서 이런 조직적 힘으로 여성의 그 힘을 모아내서 정권 교체에 탄탄한 이런 그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정말 당의 실질적인 경험이나 조직 활동을 통해서 사람이나 이 과정이나 또 의사결정 구조에서의 그런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경험이 없이는 사실은 저는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양양자 후보는 경험이 네. 없다는 거죠. 제가 적임자가 아닐까. 그리고 그동안에 저에게 이렇게 오랜 한 20년 동안의 당과 정치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익혔던 것을 지금 다 쏟아내라. 그래서 내년 정권 교체에 기여해라. 이런 뜻이 아닐까. 그리고 양양자 후보에게는 없는 나는 실질적인 오랜 20년간의 경험이 있다. 그런 거네요? 사실은 밖에서 전문가가 영입이 될 때는 굉장히 스포트라이트 받고 그렇잖아요. 굉장히 많이 먹어주잖아요. 인정해주잖아요. 전문가라고. 네. 저희는 사실 당직자도 그렇고 당에서 오랜 시간 또 일반 당원들도 그렇고 각 지역에서 저희가 여성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당원들도 그렇고 굉장히 꾸준히 일 많이 하고 당을 위해서 봉사하고 힘들게 일하는데 그 경력이나 그 과정에서 성장하고 싸우고 노력했던 것들은 잘 인정이 했던 것만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사실은 이 정치라고 하는 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영입됐거나 다른 전문성을 가졌다고 해서 들어왔거나 해서 꼭 정치를 성공적으로 잘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동안에 보면. 정당과 정치는 내가 전문가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당에서의 오랜 경험과 훈련과 이런 것들도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하고 그만큼의 땀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도 또 평가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처음 맡으셨던 당직이 부대변인. 처음에는 제가 네. 이제 공식적으로 당에 들어가서 당직을 맡을 때가 2004년 열린우리당 창당하고 공채 1기인데요. 그때가 그 전에는 한반도 재단에 계셨고. 그렇죠. 그전에는 평당원으로서 당정만 가지고 있었고, 일하는 네. 거는 이제 밖에서 김근태 회장님을 도우면서 일을 했고요. 그런데 처음에 들어갈 때 공채 1기로 해서 제가 여성국의 부국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2004년 총선 때 선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당시에 이제 박영선 의원이 대변인으로 영입되셨을 때인데요. 선대위 부대변인으로 제가 이제 임명이 돼서 2004년 총선 때부터 2010년 제가 지역위원장 대행 맡아서 갈 때까지 부대변인, 수석부대변인 하면서 대변인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토리는 그 의원님한테 있지만 스토리는 저쪽에 있어요. 저쪽은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뭐 고졸 출신에 막 삼성 연봉 막 10억 넘는다고 하고 막 와 하고 또 문재인 영입했다고 하고 그래도 대중적으로는 지금은 일반 권리당원한테도 투표를 받고 그 표가 50%나 되기 때문에 거기서 분명히 약점이 존재하잖아요. 상대적인. 그러면서 양양자 후보는 본인이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가지는 호남에서 확장성 뭐 이런 거 얘기하신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꾸하실랍니까? 스토리가 훌륭하시죠. 그리고 그만큼 우리 당에서 자원으로 또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셔야죠. 또. 자원으로만 있어라. 아니죠. 아니, 최고위원은 내가 할 테니까. 얘기를 좀 역할을 끝까지 하셔야 들어요, 되는데. 좀.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에 당에 영입해서 들어왔을 때 제가 정말 가장 반갑게 반겼어요. 두 분이 친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선대위원을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나이도 조금 연배가 제가 몇 살 위고 그거 일부러 말하신 거죠. 내가 동안이라고. 이 일은 전국 여성위원장이라고 하는 이 일, 그리고 대선을 앞둔 여성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이 일의 무게는 양양자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빛나게 하는 자리라기보다는 다른 자리가 더 그 역할을
더 크게 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땅과 하고 당신은 지역위원장이요? 지금 지역위원장이시잖아요. 지금 광주의 네. 지역위원장이시니까. 호남에서의 확장성도 내가 그게 못지 않다. 뭐 확장성이라는 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하실 게 있으세요? 근데 이제 호남 민심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호남 민심의 실체가 뭘까? 광주 호남의 시민들이 바라는 게 도대체 뭘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이제 호남 민심, 광주 민심의 실체는 정권 교체에 대한 확신이고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4월 총선을 대패하고 호남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의원들 워크숍을 광주로 가서 무지하게 야단을 맞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는 여당이었다. 그런데 정권 교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주지 못했다. 계속 당이 분열하고 집안 싸움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믿을 수 없었다. 오랜 시간 밀어주고 믿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한번 정신 차릴 때가 됐다.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는 뭐 약속이나 한 듯이 정말 저희도 너무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호남의 민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호남 출신은 아니지만 제가 81년도에 대학에 입학하면서 3월 달이었어요. 제가 3월 어느 봄날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그 캠퍼스에 그 부푼 꿈을 안고 다닐 때 어떤 한 선배가 대학 건물 옥상에 굴뚝에 자기 몸을 묻고 소리를 지르면서 뭐를 막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그걸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뭐 광주 항쟁 진실을 밝혀라 이런 얘기들이 막 써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80년도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잘 몰랐던 상태에서 80년 5월 광주의 진실을 접하면서 저는 굉장히 그 충격이었고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였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정말 이대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래서 학생운동을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 20대 청춘의 출발이 광주, 5월의 광주 그 정신으로 사실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해왔고요. 제 가슴에 그리고 제 머릿속에 5월 광주는 그 출발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의 일원인 최고위원, 그다음에 여성위원장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중요하죠? 그거를 그렇게 양쪽을 대비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전국 여성위원장 임과 동시에 여성 최고위원인 거죠. 그러니까 여성 최고위원은 제가 이제 저는 이 필승 지도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필승 지도부의 여성 최고위원으로서 지금 우리 여성들이 겪고 있는 이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에서 혹은 지도부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그리고 필요한 뭐 그 역할이 있을 때 그건 여성 최고위원이 하면서 동시에 이것은 또 조직적으로는 전국 여성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낼 수 있는 조직적 힘을 갖추는 거거든요. 두 가지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전국 여성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최고위원이라는 위치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더 크게 더 분명하게 대변할 수 있고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최고위원이 되는 게 왜 정권교체보다 명쾌한 신호가 되는 거죠? 18대 대선 때요. 여성 투표율이 처음으로 1.6%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그때 여성 투표율 해가지고 한 3.2% 정도 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전국 여성위원장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여성의 선택이 선거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총선도 20대 총선도 20대 여성의 투표율이 13% 이상 높아졌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참여하고 투표하고 결정하면 내년 대통령 선거의 승패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해졌고 그러면 이 여성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올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한 개인의 상징적인 인물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53개 지역위원회 여성위원회가 여성 당원들이 저희가 한 10만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정말 사명감과 소명의식과 또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동기부여 해줄 때 여기서 역량을 극대화해서 결집했을 때 저는 내년 대선에서 우리 당의 전국 여성위원회가 대통령 선거 승리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여성위원회가 얼마나 시스템을 만들어서 잘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어떤 하나의 지역의 출신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혜 의원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분당하고 막 시끄러울 때 당내에 계셨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윤혜 의원이 그러면 자기 입장을 분명히 그때 내고 목소리를 내서 어느 쪽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자기 목소리를 냈어야 하는데 너무 존재감 없이 있지 않았냐 그때. 제가 그때 당 대표이신 문재인 대표 대변인이었잖아요. 네. 대변인이라는 자리는 사실은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당의 공식적인 그리고 당 대표의 그 입장을 이제 대신해서 대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제 개인 입장을 이 탈당이나 여러 가지 당 상황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당이나 당 대표에게 부담을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는 물밑에서 상황을 뭔가 이렇게 좀 정리하고 이 당의 추스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제가 더 했어야 되는 역할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공식적인 멘트 이외에는 제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그 당시에 그 상황과 관련해서 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죠. 김종인 대표는 어떤 사람이에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뭐 크게 말씀드릴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변인을 지낸 분들은 대체로 말을 그래요. 맞아요. 항상 그래왔는데. 네, 말을 굉장히 정제해서 하죠. 조심스럽게 신문에 안 나게. 아니,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라서가 아니고요. 뭐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뭐 언론이나 우리 그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평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는 저희 당 대표이신데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러기보다는 다시 확인한다는 건 그런 부정적인 평가에 대부분 동의한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다른 당에 예를 들어서 제가 똑같은 질문 드렸는데 반기문 총장의 대선 후보로서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매우 강력한 후보로 비춰지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현실 가능한 후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누가 제일 강력한 잠재 후보라고 보세요? 그쪽 동네에선? 글쎄요. 누군가가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김무성, 오세훈, 유승민, 뭐 원희룡, 남경필 이런 인물들 말고 새누리당이 요번에 이제 어제 이정현 대표가 이정현 대표님이라고 당 대표죠. 예, 당 대표가 되셨는데요.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또 거의 이제 친박 일색으로 이렇게 지도부가 꾸려져서 예. 새누리당이 대선에서 이기려면 이 지도부를 그대로 대선 지도부로 해서는 이게 당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대선 후보를 뽑고 또 대선을 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대권 후보까지를 포함해서 조금 아직은 판단을 좀 쉽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아직 같습니다. 한두 번의 경랑이 더 있을 것이다. 네. 이대로는 못 갈 것이다 아마. 네. 그러면 추미애하고 김상곤, 이종걸 이런 후보들이 당대표로 나왔잖아요.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양양저분 그 셋 중에 한 분하고 연대해서 선거를 치를까 하는 전략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계획 있어요 혹시? 아니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도 무슨 당대표나 최고위원 경선을 하면 무슨 이른바 짝짓기 누구 후보와 누구 후보가 세트로 묶여서 같이 가고 뭐 누구는 또 배제하고 이런 게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이 돼 왔었습니다. 그 제도 자체를 권역별과 부문별로 이렇게 바꾼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그 일을 잘 해낼 적임자를 뽑는 경쟁의 선거가 돼야지 누구와 누가 편먹어서 누구 안 시키고 이렇게 네 편 내 편 가르고 이런 거는 사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꼭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가 없는 게 좋은 후보 둘이 같이 힘을 합치면 뜻이 잘 맞으면 지도부도 잘 굴러가는 거 아닌가요? 편 먹는다는 게 사실은 오더를 내린다는 거잖아요. 그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당대표는 1번을 지지하고 또 여성위원장이나 청년위원장은 다른 사람을 지지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편먹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사람 무조건 찍어 이렇게 되니까 공정하고 또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는 아니죠. 유권자들 우리 당원들은 그만큼 그런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이미 훈련과 또 나름대로의 평가 기준과 능력들이 있는데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는 안 할 것이다. 네. 전략적으로 보자면 거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잖아요. 양양자 후보가 이제 새로 당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런 큰 선거를 치르는데 그렇게 이 혁신을 주장하면서 정치에서는 구태를 반복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구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구태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거지 과거에는. 아니, 근데 몸담고 계신 곳이 민평년 맞나요? 민평년 네. 소속 의원이시죠? 네, 네. 그쪽 의원들 상당수는 지금 대표로 나오신 분 중에 한 분을 많이 돕고 계시잖아요. 상당수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하나의 후보로 이 의견이 단일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지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 각자의 이 그냥 그 판단에 소속된 의원들 알아서 네, 하기로? 알아서 그래서 이제 윤은혜 의원님은 주류도 아니고 비주류도 아닌 색깔이 뭐지 이렇게 고민하는 이게 물론 정치라는 게 단순하게 이분법으로 구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지대가 있는데 저는 전국 여성위원장 되면 주류죠. 최고위원 되면 주류가 위원장이 돼야죠. 되면 주류죠. 네. 주류가 되기 위해서 지금 하겠다고 나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리고 한 번도 비주류인 적은 없었습니다. 범주류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내가 만약에 최고위원이 되면 요런 걸 할 거다. 남들과는 다른 이런 공약을 가지고 있다. 뭐 있으세요? 모두가 당의 혁신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당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혁신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권리당원, 온라인 입당한 우리 권리당원 분들께서는 당 가입했는데 정말 소통이 안 되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소통본부를 만들어서 사실은 그 온라인상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하다가 이게 중단됐어요. 그래서 온라인 입당한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SNS를 통한 일상적인 소통 구조는 디지털 소통본부에서 만들 것이고, 이제 우리 정부도 이제 중앙 집권적인 시대에서 이게 지방 자치, 지방 분권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도 중앙당으로 모든 그 책임과 권한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시도당으로 분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여성위원장이 되면 여성위원회의 책임과 권한도 시도당 여성위원회, 지역 여성위원회로 다 분산, 책임과 권한을 나눌 것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이제 원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원내가, 그동안에 했더니 바빠서, 제대로 일을 잘 챙기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들도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양양적으로는 있고요. 자기가 백수기 때문에 24시간 가동이 가능하다고. 그런 구분 자체가 사실은 이 일과 당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예를 들면 각 지역에서 지역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성만 하더라도 현안들이 무척 많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입법 청원도 오고요. 세월호 유가족들 그 특별법도 해야 되고요. 각 지역에서 필요한 예산들도 있고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왜 원내 다수 의석을 차지하려고 합니까? 다 원내에서 해결하고 예산도 따야 되고 정책도 해야 되고 입법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당의 조직적인 일들까지도 그 원내로 집중되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원내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한편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원내냐 원외냐를 구분해서 이게 마치 무슨 대립적이고 대척점인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정말 당 조직을 몰라서 하는 얘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성 최고위원으로서 전국 여성위원장이 더 힘이 있으려면 입법과 정책과 예산과 이런 것을 원외인 사람이 받아서 원내 대표나 원내 누구에게 전달해서 그 누구에겐가 또 가서 점검을 해야 되고 이런 불필요한 소모적인 절차들은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동안에 다 원내에서 여성위원장 맡아왔던 이유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을 혁신하자. 어떻게 혁신할 거냐? 일반 당원들이 참여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각 단위별로, 각급 위원회별로 다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당 혁신의 과제이고 이번 지도부가 되면 반드시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전국 여성위원장 되고 최고위원 되면 그렇게 당부터 바꿀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게 될 권리당원들 저희 방송 많이 봅니다. 그분들한테 최고위원으로 뽑아줘야 된다. 반드시. 협박을 하시든지 회유를 하시든지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새누리당은 내년만 지나면 2017년만 잘 넘기면 자기들이 한 50년도 집권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내부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세를 결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끔찍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다시 이기면 이거 계속 가는 거야? 이런 거네요. 어떻게든 네. 이기겠다는 거지. 그렇지. 저는 정말 내년에 대통령 선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정말 국민들 앞에, 역사 앞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정말 총력전을 치러야 하는 자리이고 내가 빛나지 않더라도 우리 후보를 정말 빛나게 할 수 있도록 묵묵히 일할 줄 알고 흔들림 없이 한 길을 걸어왔고요. 여전히 내년 정권 교체를 해야 할 이유는 이 꿈을 국민과 함께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정말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대로 잘 쓸 수 있게 밀어주시고 저희는 함께 갈 겁니다. 당내에 더 이상의 어떤 갈등이나 분열 없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화합하고 포용해내고 단결해내고 다른 사람을 더 빛나게 하는 건 저 유은혜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후보 곁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100회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조직적 힘으로 여성의 그 힘을 모아내서 정권 교체에 탄탄한 이런 그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정말 당의 실질적인 경험이나 조직 활동을 통해서 사람이나 이 과정이나 또 의사결정 구조에서의 그런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경험이 없이는 사실은 저는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양양자 후보는 경험이 네. 없다는 거죠. 제가 적임자가 아닐까. 그리고 그동안에 저에게 이렇게 오랜 한 20년 동안의 당과 정치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익혔던 것을 지금 다 쏟아내라. 그래서 내년 정권 교체에 기여해라. 이런 뜻이 아닐까. 그리고 양양자 후보에게는 없는 나는 실질적인 오랜 20년간의 경험이 있다. 그런 거네요? 사실은 밖에서 전문가가 영입이 될 때는 굉장히 스포트라이트 받고 그렇잖아요. 굉장히 많이 먹어주잖아요. 인정해주잖아요. 전문가라고. 네. 저희는 사실 당직자도 그렇고 당에서 오랜 시간 또 일반 당원들도 그렇고 각 지역에서 저희가 여성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당원들도 그렇고 굉장히 꾸준히 일 많이 하고 당을 위해서 봉사하고 힘들게 일하는데 그 경력이나 그 과정에서 성장하고 쌓아오고 노력했던 것들은 잘 인정이 했던 것만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사실은 이 정치라고 하는 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영입됐거나 다른 전문성을 가졌다고 해서 들어왔거나 해서 꼭 정치를 성공적으로 잘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동안에 보면. 정당과 정치는 내가 전문가라 이런 말씀이시죠? 정당에서의 오랜 경험과 훈련과 이런 것들도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하고 그만큼의 저만. 그런데 선거 끝나고 보니까 고양시 4개 선거구 중에서 제가 가장 큰 표차로 이겼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례대표 한 번도 안 하고 이제 지역에 출마해서 이렇게 새로운 길을 또 만들어 온 것도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정석을 벗어난 그런 거였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왜 꼭 저야만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할 때가 됐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던
오랜 당의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당직 생활을 통해서 배웠던 그런 역량들 그리고 의정 활동을 통해서 검증받고 평가받고 이런 힘들이 이제 저희 지역에 또 재선 의원이 제가 처음입니다. 지역이 생긴 이래. 그래서 이렇게 저를 재선까지 시켜주시면서 국민들이 주민들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했을까? 모든 사람들이 정권 교체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나 자신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떤 기여,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요. 그런 데서 이번 구성되는 지도부가 내년에 그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 반드시 이겨야 하는 그런 필승 지도부가 돼야 되는데 그 필승 지도부에 이번부터 전국 여성위원장이 여성 최고위원을 겸임하는 이제 처음 시행하는 제도지 않습니까? 이제 힘 있는 자리예요, 사실. 예. 정말 전국의 저희 253개 지역의 지역 여성위원회를 꾸려서 기초 조직 활동을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시도당에도 여성위원회가 있고 또 각 지방에 지방 여성의원이 있고 또 여성 국회의원이 있고요. 이런 전체를 아울러서 그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 운동하다가 감옥을 가고 감옥을 갔다 온 다음에 운동을 하다가 그러다가 당시 학생 운동의 대부이죠 김근태 전 의원을 만나셨고 함께 운동을 하다가 그리고 당직을 맡아요. 당에 들어간 거죠. 거의 10년 가까이.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이 되고 재선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야권의 정치인들의 엘리트 코스의 정석 중에 정석을 밟은 이 코스보다 더 정석은 없죠. 영입이 되지 않는 한. 정석 중에 정석 코스를 밟고 대변인까지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여성 부분 최고위원이 신설된 자리에 도전을 하신 유은혜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정석 중에 정석 코스를 갔다 내가 소개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 출마하신 걸 보고 어떤 느낌이 있냐면 당직을 하다 국회의원이 되는 케이스도 많지 않아요. 그렇게 당직자들 중에 국회의원이 됐고 그리고 재선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이제 여성 최고위원 자리에 도전할 정도의 경륜이 쌓여서 도전하는 이제는 할 만할 때가 됐다. 할 만할 때가 돼서 꼭 내가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정석 코스는 이런 겁니다. 여성 뭐 당직자든 아니든 그 비례대표를 한번 하고 그리고 지역에 출마하는 게 그동안의 정석이었죠. 예. 그런데 저는 평당원부터 해서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근태 의원의 후원의 사무국장으로 또 한반도 재단의 사무국장으로 뭐 보좌관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당직에 와서 부대변인으로 한 7년 정도 일을 했는데요. 제가 18대 국회 때 비례대표를 신청을 했는데 19번을 받았는데 18번까지 입성을 하고 제가 똑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하지 않고 지역에 출마해서도 당선될 수 있다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를 저희 후배 당직자들에게도 좀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저도 비례대표는 어떻게 보면 제가 18대 비례대표 심사할 때 면접도 못 봤어요. 면접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당직자 중에 주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는. 아니 주는 자리가 아니라 주는 자리여도 순번을 정해야 되니까 면접은 보거든요. 근데 18대 때는 저희가 이제 과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통합하고 뭐 이런 와중에서 그야말로 약간 자리 나누기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면접도 안 보고 순번이 결정됐고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할 때 비례대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나의 경험이나 실력이나 뭔가 이렇게 검증받을 수 있는 절차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선출직에 도전해보자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때 2010년도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제 일산인데요. 거기가 한명숙 전 총리가 국회의원 하셨던 곳이고, 지역위원장 맡았던 선배가 이제 시장 출마하면서 그 자리 대행을 뽑게 돼서 제가 이제 갔는데요. 그때 제가 무명의 정치 신인이고 여성이어서 2010년 지방선거는 저희가 고양시에서 야권연대 다 해가지고 이기고 준비하면서 또 이겼던 그 힘이 2012년 총선에서도 야권연대 단일 후보로 해가지고 아주 이제 좀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지만 제가 무명의 정치 신인 그것도 여자가 상대 당은 재선 시장을 2번 했던 그
후보여서 다 진다 그랬었어요. 땀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도 또 평가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처음 맡으셨던 당직이 부대변인. 처음에는 제가 네. 이제 공식적으로 당에 들어가서 당직을 맡을 때가 2004년 열린우리당 창당하고 공채 1기인데요. 그때가 그 전에는 한반도 재단에 계셨고. 그렇죠. 그전에는 당원, 평당원으로서 당정만 가지고 있었고, 일하는 네. 거는 이제 밖에서 김근태 회장님을 도우면서 일을 했고요. 그런데 처음에 들어갈 때 공채 1기로 해서 제가 여성국의 부국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2004년 총선 때 선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당시에 이제 박영선 의원이 대변인으로 영입되셨을 때인데요. 선대위 부대변인으로 제가 이제 임명이 돼서 2004년 총선 때부터 2010년 제가 지역위원장 대행 맡아서 갈 때까지 부대변인, 수석 부대변인 하면서 대변인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토리는 그 의원님한테 있지만 스토리는 저쪽에 있어요. 저쪽은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뭐 고졸 출신에 막 삼성 연봉 막 10억 넘는다고 하고 막 와 하고 또 문재인 영입했다고 하고 그래도 대중적으로는 지금은 일반 권리당원한테도 투표를 받고 그 표가 50%나 되기 때문에 거기서 분명히 약점이 존재하잖아요. 상대적인. 그러면서 양양조 분은 본인이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가지는 호남에서 확장성 뭐 이런 거 얘기하신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꾸하실랍니까? 스토리가 훌륭하시죠. 그리고 그만큼 우리 당에서 자원으로 또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셔야죠.